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투신 자살하신 분의 변호인으로 계셨던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사건의 문제점, 왜 이재수 사령관이 그런 행동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이야기를 좀 옮겨서 이재수 전 사령관이 지지난주에 검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예. 지난주 화요일에 실질 검사가 있었고, 아니요, 화요일에 하루 종일 밤 12시가 넘도록 조사를 받았고, 예. 그러고서 지난 목요일 오후에 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벌써 지지난주입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저도 지금 저도 이제 지금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화요일 날 조사를 받았고, 지지난주 목요일에 청구가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장 심사를 해서 기각이 되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단번에 한 번 딱 이렇게 신문을 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를 하죠? 글쎄, 저도 지금 이 사건이 먼저 앞에 군 검찰에서 이 군 장성들을 기소한 그 공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 기무부대원들이 진도와 또 그러니까 진도체육관과 안산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를 한 건수 중에 한 4가지 정도, 한 4개 내지 5가지 정도의 보고를 문제를 삼아서 이건 해서는 안 될, 하면 안 되는 의무 없는 보고를 했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적어도 저는 최소한 2, 3회 조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사령관에 대해서는 또 밑에 하급자들과 달리 자신의 또 상부, 그러니까 청와대나 국방부와 이렇게 어떤 보고 내지 설명을 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저는 문답을 하고선 이 영장을 하더라도 할 거다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약간 예상 밖으로 한 번 조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구속한 다음에 조사를 하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영장도 준비를 했다고 봐야겠어요. 첫날 그 조사를 밤 12시 넘도록 하고서 바로 다음 날 영장 청구에 들어갔는데 장문의 그 어떤 영장 청구서가 된 걸로. 영장 청구는 물론 당연히 각오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틀로 보면 그렇죠. 그냥 외관적인 틀로 보면 밑에 하급자들이 구속돼 구속됐으니까. 있으니까 지금 예편한 사람이 이제 이 사령관과 당시 참모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한 번씩 조사를 하고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을 정도로 속전속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검사는 지난 월요일 봤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습니까? 이 사령관과 말입니까? 예. 같이 동행을 해서 저도 그 점이 참 너무나 가슴을 치면 제가 뼈 아픈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체포 상태가 아니라 사전영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저도 사실은 이런 영장 심사 사례에 참여한 애가 많지 솔직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검사실로, 즉 영장을 청구한 검사실로 심사 그 예정 시간 한 30분 전에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주면 자기네들이 소위 그 구인장 이런 걸 가지고 대동을 해서 그 직원들이 영장심사 법정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검사실에 데려다 주고 그 천재인 검사에게 사실은 저는 또 처음 대면하는 입장에서 곧 있을 영장심사 법정에서 내가 좀 공방을 펼쳐야 되니까 할 그거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눈인사를 하고 제가 먼저 법정으로 이동해서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갑을 채우는 사항도 몰랐고 또 실제로 그 앞에 영장심사 법정 앞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문답한 사항도 저는 제가 동행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 못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갑을 채웠다 하는 부분도 심사가 끝난 나중에 다음에 예, 예. 보도를 보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야말로 참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예. 그런 느낌. 왜 이 그러면 사람에게 그럼 이재수 사령관으로는 수갑찬 데 대해서 무슨 불평을 직접 듣지는 못하셨나? 아니죠. 이제 기각이 그 영장 심사하는 동안에는 그 사항 자체가 몰랐으니까. 돼야 될 수가 없었고요. 예. 기각된 이후에도 예. 기각돼서 이제 몸이 일단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본인 스스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자존심도 상하니까. 이분이 예.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참 신사답다, 아, 참 어른스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 1년의 그 몇 달간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답답해하고 애통해하고 비탄해하면서도 그 표시를 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혼자 푸념이라도 어떤 욕설조의 어떤 원망을 안 하는 사람. 예.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그런 마음의 분노는 분명히 제가 그렇죠. 뭐 말할 수 없이 느끼면서도 감정을 표출하거나 하는 부분 네. 아니셨어요. 근데 끝까지 유서에서조차도 그런 이 안타까운 정도로 했지 분노라든지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막 그런 부분을 보면 예. 그분의 그 참 성품도 그렇고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사람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예, 않습니까? 예. 군인이시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참 그렇게 하셨고. 근데 우선 이 수갑 채운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검찰은 또 나름대로 그 행위가 적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제가 우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례 바로 다음 날도 대법관 두 분의 또 영장 예, 심사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 전에도 좀 사회적으로 좀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렇죠. 지도층 인사들의 어떤 그런 영장 심사가 있을 때 저는 수갑 찬 거를 거의 본 기억이 저도 없었거든요. 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예. 뭔가 규정 자체가 뭐 없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위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하면 아마 이러한 수갑 등의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예, 예. 계구라 그러죠. 그거를 아마 할 수가 있다 하는 정도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대검찰청 예규에 그런 뭐 조항이 있기는 합디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과연 이재수 사령관이 그럼 도망할 우려가 있었느냐, 위해를 할 우려가 있었기에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아니 사전영장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검사가 요청한 그 시간에 같이 검사실로 나갔고 그분의 어떤 이 단정하게 넥타이를 메고 말이죠. 정복 차림으로 저 정장을 하고서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참 특이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우선 그렇게 했겠냐 이거. 그 시간에 나가고 이렇게 변호사가 같이 가서 했겠냐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규정에 의한 어떤 그 소위 수갑 이 고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잘못된 일이죠. 부적절했다면은 그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글쎄요, 그 의도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 이렇게 함부로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무신경했다. 예. 한마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사가 참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거나 혹은 참 당치 않은 쓸데없는 생각을 했거나 그런 경우일 것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 요 앞에 전 기무사령관 한 분이 또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배모 그분도 영장 심사 받을 때 수갑을 채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을 때 도대체 물론 그 언제 구속된대요? 하여튼 최근 몇 달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전 기무사령관인데요. 그분은 아마 그 사이버 댓글 뭐 관계인가 그걸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는데 그때도 수갑을 그때의 검사가 누군지 제가
예, 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때도 수갑을 채웠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삼성 장군들을 이렇게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건 저는 약간의 참 그러면 그거는 군인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웠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군인이기 때문에 군 장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죄 추정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기 때문에 수갑 채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또 일부에서는 군인이기 때문에 장교이기 때문에 특히 기무사 사령관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그 주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뭘까? 국군, 그리고 방공, 안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계급적 증오심이 지금 이 정권에서 쫙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은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난 7월 27일 청와대에서 정군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사찰이라고 했어요. 네. 사찰은 그 자체로서 시계 구시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불법 일탈입니다. 구시대적 불법 일탈 이게 이제 아주 강조가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수사가 지금 뭐 사실상 계엄령 검토 문건은 사실상 끝났는데 그것은 탄핵 사태 때의 집회가 폭력화돼 가지고 국가기관을 점거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때 계엄령을 펴면은 그때 기무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검토한 문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계엄령 개짜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이 유족 이른바 사찰 의혹도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저로서는 사찰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일탈이라고 한 것은 기무사의 군조직의 적법한 활동, 그 적법한 활동의 근거는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는 이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무사는 민간인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앞으로 기무사는 군이 출동한 어떤 작전에 있어서는 거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향 파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준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국군의 존재의 의미를 무시한 것이다. 그것은 국군에 대한 증오심, 더 나아가서 국군의 어머니인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이런 식으로 쫙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 수갑 채웠고 이 수갑은 국군 장교단에 대한 수갑 채운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과 그 대통령 주변의 이 청와대 참모진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런 행태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검사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기무사령관 예비역 삼성 장군에 대한 또 이 일이 어떤 개인의 어떤 부도덕하거나 발염치하거나 어떤 부정부패 행위도 아닌 사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직무수행을 가지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수갑을 채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무신경, 무개념 이런 것을 한 것은 그나마 제가 그나마 또 한편으로 또 그것을 참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실수의 여지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가장 최소한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참 당치 못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의도를 참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통탄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영장실질 검사에서는 어떤 말하자면은 서로 이 논쟁이 주고받았습니까? 검사. 대개 이제 영장 심사는 그렇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검찰 측에서 자기네들의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예. 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형태가 예. 되겠습니다만은 영장 심사는 그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범죄 사실 그리고 예.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 묻습니까? 사안을 이렇게 예, 쭉 예. 묻습니다. 예. 묻고선 이제 그거에 대개는 이제 그걸로 끝나고 또 검사들은 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은 없는 가운데 이제 변호인이 이제 피고인의 입장을 좀 변명 내지 여러 가지 사정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 통례인데 이제 중요 사건은 이제 검사들이 직접 나와서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당위성을 또 이 주장을 하죠. 이 사건도 당연히 그 수사 검사들이 나와서 이제 우선 판사가 묻고 예.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쭉 뭐 아주 PPT 화면에 많은 내용의 그 소위 기무사의 보고 문건을 그러니까 우리 사령관이 밑에 직원들에게 예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내렸던 뭐 이런 내부 문서도 있지만 사령관이 또 상부 청와대나 국방부에 보고했던 문건 같은 것을 잔뜩 내놓고서 그 가운데 어느 한 줄 한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한 문단을 가지고 이게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이게 우리 사령관은 저하고 사전에 제가 변론 방향을 논의할 때 사실 뭐 처음에는 아예 우리가 신문 심사를 받을 필요는 뭐 있나 거의 결론이 나 있는데 괜히 구차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은 저는 심사를 포기하는 것까지도 제안을 처음에는 했더랬습니다만 사령관께서 그래도 또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하셔서 좋다. 그럼 들어가서 저희는 그랬습니다. 사령관께서 밑에 그 하급자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 어떤 또 보고를 받았다. 이게 기억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일지라도 만약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시를 받았다. 보고를 했다고 하면 우리 다 다투지 맙시다. 다 인정을 하되 다만 우리는 그 일에 하등의 가책이 없다. 우리가 한 일에 하등에 끓이낄 게 없는데 뭐 그런 지시를 우리가 했느니 보고를 받았느니 이런 걸 갖고 다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다 인정을 하되 그렇게 해야 또 직원들도 하급자들도 얘기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사찰이 아니다. 기무사 본연의 임무다 하는 점을 제가 주장을 하고 한편으로 이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어가면 뭐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호소했습니다. 판사님께. 구속을 하시려면 그냥 하십시오. 무슨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이유를 구속의 사유로 붙이는 것은 초라해집니다. 이 사안에 또 어떤 본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저희 식구와 함께 팽목항 진도체육관에 2번이나 제가 가보았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거기에 검사와 판사를 제가 의식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4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에 진도 팽목항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그 자기 가족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체 인양을 몇 달간 애타게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그 비탄 그 애통함이 그야말로 참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구조 작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상들에 대해서 각종 불만 요구 또 건의 이런 사항들 속에서 아수라장이었다. 당시에 전 정부 대책반이라 해서 범정부 대책반이라 해서 각 부처에서 모두 나와서 소관 업무를 챙기는 상황에서 서로가 그 상황을 공유하면서 그때는 심지어 어떤 아마 그 공무원들은 멱살도 잡히기도 하고요. 그 가족들의 그 심정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욕설을 다 또 때로는
그건 뭐 나빠서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지 않고 이것이 어떤 사항이 임무 위배다. 이런 보고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좀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기각될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저로서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밤 늦게. 예. 그러니까 대개 그날 오전 10시 반부터 약 2시간 가량 이 신문을 하고 근데 또 다른 또 영장 청구도 있고 하니까요. 하셔서 그날 밤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 예. 저는 사실은 뭐 99% 예. 일단 뭐 설령 영장 판사님이 저와 견해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밑에 하급자들도 구속돼 있고 등등에 하는 그런 거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신랑 같은 가능성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이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분 혼자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그 하급자 바로 그날 같이 영장 청구된 참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기소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장성을 포함한 3명의 그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뜻에서 호소를 했던 것이고 또 물론 이게 영장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절차에서도 그런 자세로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아마 영장 기각된 것을 먼저 문자로 왔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그러니까 법원 그 영장계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기자가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사령관이 기각되니까 그날 함께 청구된 참모장도 전 참모장도 기각이 되고 그렇게 다행합니다. 근데 기각 사유가 그 어떤 식으로 법률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요점은 대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큰 틀에서 이제 어떤 그 범죄의 어떤 그 혐의가 불분명하다, 소명이 불충분하다, 혹은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한다 이런 갈래가 있고요. 또 한쪽 갈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뭐 대개 이제 그렇게 기각 이유든 발부 이유든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이것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하면 제가 그걸 제일 걱정했습니다. 차라리 발부되는 게 맞지. 기각될 때에도 소명 부족하다 하면 그 소명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한 확대 부분 주변 확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발부가 되든지 기각을 하려면 참 도주 우려가 없다. 사실 우리 이상은 어디로 도망을 갈 것입니까? 또 증거인멸 부분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영장 심사에서도 다 보여줬듯이 그야말로 기무사의 모든 그 보고 지시 문건을 완벽하게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선별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편한 민간인이 된 이 한 사람이 그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쪽으로 변론을 했는데 다행히 영장 판사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되니까 저로서는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이전 사령관이 그 어떤 외포된 상태에서 내를 앞으로 다시 또 재청구하는 일은 없느냐, 또 수사가 더 나갈 수는 없느냐, 여러 가지를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재청구의 여지는 내가 볼 때는 극히 낮다. 설령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던 것이 그 이틀간의 대화였습니다만.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유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이 일 때문에 엉클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대요. 네, 이제 보통 군에서 예편하신 이제 뭐 이 예비역 장교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시 민간인으로서 물론 연금은 받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60이 못된 나이에 이렇게 예편하셔서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줄 것이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오히려 장성급으로 예편하신 분들이 또 아무 일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예, 그 명예와 그 참 예. 같이 뭐 이렇게 이 군생활을 같이 했던 어떤 동료, 그렇습니다. 후배, 예. 선배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급에 맞는 그러니까 사성장군은 사성장군 나름대로 삼성장군은 삼성장군 나름대로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어떤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전후 사회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절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예. 이렇게 뭐 하신 것 같아요. 요번에 이것도 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애써 그런 부분을 그렇게 파고들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뭐 블록체인 요즘 블록체인이 또 이 예. 신종 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개발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데 좀 자문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뭐 따로 상세히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본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해오다가 지난 6, 7월부터 이 수사가 시작되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예. 하는데도 계속 이게 머리에 뱅뱅 돌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죽음이 충격적인 게 기각 뒤에 영장이 기각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안도를 하는데 기각된 다음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 특이성이죠. 예. 네. 이 특이성인데 말씀대로 보니까 기각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그 부하들이 먼저 예. 구속됐다는 그 자책감에다가 장교로서의 모멸감 그리고 군이 군이 매도당하고 매도당하고 있는 데 대한 울분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 또 다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전에 우리 예. 과잉 조사, 별건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예.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예,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사령관께서는 내 한 몸에 고유한 어떤 혐의를 가지고 나를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라 나를 머리로 해서 나의 하급자와 연결되는 이 여러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그 일련의 조사가 전부 내 자신이 같이 이 고뇌와 고초를 겪는 거로 똑같이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보면 이것이 기무사령부 혹은 군 전체에 대한 어떤 위에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 의식 또 그에 대한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취급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뭐 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은 나와 있어도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서 뭐 저는 검찰도 나름대로 자기 할 바를 했다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조사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별건 수사가 있었냐? 저는 별건 수사로 아직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혹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첫날 그 한 번의 조사에서도 검사가 이렇게 다음 수사 사항을 좀 예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당황했어요. 조사받는 사람은 민감하죠. 사령관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니까 자기로서는 기무사의 활동 속에 이루어진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본인의 일을 했다고는 그 자신감 속에서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다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제 사령관으로서 또 이렇게 상부에 기무사령관이 하는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도 그 6개월간에도 여러 가지 보관 사항들이 다 그의 기록이 남아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 뭐를 갖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지 하는 그런 상황이 걱정스러울 만한 조짐을 첫날 조사에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항은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향후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수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나름대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여러 관련 부분을 타치하는 것을 본질 수사의 어떤 속성은 저도
저 자신이 몸담았던 그 분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 상황에서 그것이 피조사자인 사령관으로서는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이거 잘못하면 또 그렇죠. 상사가 다치고 청와대에 또 계신 또 상급자가 또 어떠한 그 고초를 겪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재수 사령관이 겪었던 어떤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에 대한 이해도 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분이 쓴 유서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유서를 가지고 뭐 명문이라고 한다는 건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정말 그 이분의 생애를 딱 정리한 문서인데 제가 한 번 더 이 기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를 덮어씌워 뭐 이런 취지인데 덮어씌우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원문입니다. 원문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뭐 이렇습니다. 이건 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영장을 기각해준 판사에게 비난이 쏟아질까봐 이분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대답을 마무리하면서 근원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우리 공무원들, 특히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언론이 지금 동래북으로 만들고 있는 국군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대접을 대한민국 국군이라면 결국 장교단인데, 장교단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무슨 민족사적 죄악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항복한 군대냐. 우리 군은 건국의 초석이고 호국의 간성이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고 앞으로 자유통일 해가지고 인류국가를 만드는 무력적 뒷받침을 해야 할 군대인데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을 정도의 위대한 일을 한 군대를 그 존재 자체를 적폐 세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수사에 반영이 되고 여기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그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조선조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쳤는데 이 대한민국은 법률기술자가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법률기술을 가지고 국군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군대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받습니다. 한 80%의 신뢰도를 받기 때문에 국군에 대한 모독이든지 군 장교에 대해서 누가 국회의원이 모독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국군 통수권자부터 나서가지고 군을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더구나 핵무장한 적과 대치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헌법적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에 대한 이런 태도, 이게 과연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저는 헌법 제7조를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즉 대통령이나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의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고, 헌법의 명령과 정권의 명령이 상치될 때는 헌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다고 딱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이런 식의 반군 선동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의 압박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왜 뭐가 두려워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네요. 예, 뭐 저도 제 소감을 한번. 예. 참 변호사로서 참 안타까운 대목은 차라리 구속이 되도록 그냥 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막 변호도 계략적으로만 하고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머리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사령관께서는 많은 분들의 이런 애도 속에 먼 길을 떠나셨는데, 우리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만인이 애도하는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사령관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두서없이 일어났던 일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분의 뜻은 당신이 속했던 어떤 그 기무사 조직, 또 그 조직이 했던 일에 대한 폄하,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이 일의 전부가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 국군, 이 군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선 현재 그 참 집권 세력에서부터 좀 생각을 좀 달리 해 달라는 그러한 비장하고 간절한 그 요구를 당신이 투신함으로써 웅변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각종의 2년 가까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이 적폐 수사,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잘못된 그 폐단, 관행, 제도 혹은 시스템, 이런 것을 고치자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고 할 때에,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사람을 참 혼내고 세력을 걷어내고 그야말로 괴멸시키고, 이런 식의 인적 청산에 많은 어떤 그 참 중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점에 뭔가 고리를 끊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전 사령관의 참 이러한 참 우국지사와 같은 이러한 결단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또는 뭐 이 일에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좀 사태가 좀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제 변해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령관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려면은 이분의 죽음에 대한
정당하고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겠고 오늘 뭐 저절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 권위를 국민들이 지켜야 된다. 특히 정권이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광풍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것이 이분이 투신하면서 가졌던 마음이라고 유추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